안녕하십니까, 이양호입니다. 오늘 맹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맹자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자는 총 7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마다 상하로 되어 있으니까 14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맹자 책은 한문 공부하는 분들에게 되게 중요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철학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한문 물리를 트는 데 있어서 맹자를 가지고 물리를 튼다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물리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뭐 문법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의 리듬이라든가 글의 어떤 어세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를 종합적으로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맹자를 떼면 이제 한문의 어떤 그 물리를 트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맹자는 이 철학과 문학과 사, 그러니까 문사철이 잘 버무려져 있는 책으로 옛날부터 아주 정평이 있었습니다. 이 문사철이 잘 버무려져 있는 책을 하면은 사마천에 사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나라 책으로서는 삼국유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맹자는 철학에 조금 더 방점이 꽂혀 있고요. 사마천의 사기는 이 역사에 조금 더 방점이 꽂혀 있고, 우리나라 이게 삼국유사는 문학 쪽에 조금 더 방점이 꽂혀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세 가지가 아주 잘 버무려져서 우리에게 아주 이렇게 이 좋은 책을 이렇게 선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맹자가 살았던 시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먼저 맹자는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372년부터 289년까지 살았는데요.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가 불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자가 태어나서 한 70살 정도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묵자가 태어나서 한 100년 정도 대강 사십니다. 물론 이 공자도 그렇고 묵자도 그렇고 약간의 편차들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묵자가 한 100년 사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맹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자, 묵자, 맹자 이 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역사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 맹자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는 플라톤의 어떤 장년기 또는 노년기와 맞먹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맹자가 장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의 어떤 그 원정, 전성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보고서 이 유럽이 그때 플라톤 또 알렉산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플라톤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알렉산더도 전쟁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그 시대가 서양은 전쟁 시대였는데, 그러면 맹자는 어땠는가? 맹자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 속에서 살았습니다. 맹자도 역시 전쟁 때 태어나서 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전국시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전국시대는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하면은 이제 춘추전국시대라고 하는데요. 자, 이 지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춘추전국시대라는 이 말은 원래 이제 그 중국의 주나라가 있죠. 그래서 저쪽에 서쪽에 있었을 때, 함양 쪽에 있었을 때, 지금 이제 그 시안이라고 하죠. 그쪽에서 주나라가 태동을 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이제 서주라고 하고요. 이 서쪽에 그 서쪽 변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밀려와서 낙양으로 천도를 했었을 때, 그때부터를 동주라고 하죠. 그러니까 동쪽의 주나라다라고 해서 동주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동주 시대를 또 다른 말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춘추 시대와
전국시대로 나뉘는데 이 둘 다 이제 춘추도 그렇고 전국도 그렇고 책 이름에서 유래를 했죠. 예, 춘추라는 책과 전국책이라는 책. 자, 그런데 이 공자는 춘추시대 말기를 살았고 맹자는 이 전국시대 중기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맹자 끝부분에 이제 순자가 태어나는데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를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 그러니까 맹자가 살았던 동서양이 공이 전쟁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중국의 전쟁 시대였는가? 또 그 맹자와 동시대를 살았다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장자가 있습니다. 완전히 뭐 동시대인데요. 물론 장자와 맹자는 이 두 분이 만났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 그 사료상에서는 두 분의 어떤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 장자가 이런 말을 했죠. 무용지용이라. 그래서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철학적인 의미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현실적인 의미로서 이렇게 중요한데요. 왜 쓸모가 없냐면 이 몸이 이렇게 불구라든가 또 병이 있다든가 그런 점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쓸모가 오히려 쓸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도 전쟁이 많기 때문에 그 시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불구니까 전쟁에 이 징집이 되지 않고 또 병이 났으니까 마찬가지로 부역 같은 것도 면제되고 이래서 쓸모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시대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몸이 성한 게 죄악인 또는 몸이 성한 게 아주 이렇게 불행인 그런 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 전국 시대는 어떤 이 전쟁의 이 광풍이 몰아쳤던 시대입니다. 춘추 시대 초기만 하더라도 수백 개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개 나라가 수십 개 나라로 줄고 맹자 때로 되면 정말 10개 안팎의 조금 큰 나라와 조그마한 몇 나라들이 있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춘추 전국 시대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을 하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봐보시면 여기 봐보시면 지금 대량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 중간에 지금 위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위나라가 이 맹자가 지금 맨 처음에 만나는 그 양해왕입니다. 동양 고전은 맹자도 그렇고 논어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중용도 그렇고 맨 첫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맨 첫 구절 속에 그 책에 어떤 핵심이 들어있고 그 책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맹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번역된 걸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찾아뵈었다. 왕이 물었다. 영감님께서는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니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줄 방법이 있으시겠지요? 이게 이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자견 양해왕 왕왈 수 불원천리래 역 장유 일이 오국호. 자, 그러니까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익만을 말씀하십니까? 어짐과 의로움이 있을 따름입니다. 자, 맹자 대왈 왕 하필왈리 여규 인의 이의. 자, 여기서 지금 이 양해왕과 맹자의 만남 첫 대화인데요. 여기에 맹자 전체가 응축되어 있다라고 해도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씩만 고른다면 양해왕은 리이겠죠. 리오국호. 이게 될 거고요. 자, 리오국호가 될 거고요.
맹자는 여기에 대해서 여규 인의 이의, 그러니까 인과 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효왕과 이 맹자는 이와 인의를 가지고서 지금 충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면 양효왕이 맹자를 보자마자 지금 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익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오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나라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나라 하면은 한 어떤 그 전체를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당시의 나라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패밀리와 어떤 이 국가를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 또는 이게 가문이다라고 한다라면 그 재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지금 양효왕이 말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으로서의 나라의 의미인 거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재산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공적인 의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익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적인 어떤 공적인 국가의 이익을 지금 별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양효왕이 자기 재산으로서의 이익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양효왕이 맹자에게 불온천리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거리는 실제로 천리를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멀리 찾아온 거고요. 그리고 맹자는 또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저 뒤에 이제 이 맹자 제자가 맹자에게 뭐 그런 소리를 한 게 나오는데요. 수레가 수십 대, 그 다음에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이 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맹자는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최소한 수백 명이 같이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교통도 발달했고 그랬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교통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게다가 천리를 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그러면 누가 냈겠습니까? 당연히 양효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양효왕의 나라에 와서 머물 때 그 머무는 비용도 당연히 양효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맹자를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이 양효왕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당신을 모셔왔는데 당신은 당연히 나에게 그 정도의 이익은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익은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인의를 얘기할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부터 아주 이렇게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맹자가 더 계속해서 이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의 물음이 무엇으로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겠는가이고 대부들의 물음이 무엇으로 우리 집안을 이롭게 해주겠는가이며 사와 서민들의 물음이 무엇으로 나를 이롭게 할까라면 이는 위와 아래가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꼴입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천자의 나라에서 그의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제후일 것이고 제후의 나라에서 그의 임금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대부일 겁니다. 천자가 10,000개를 가질 때 제후가 1,000개를 갖고 제후가 1,000개를 가질 때 대부가 100개를 갖는 것이 많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진실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질면서도 그의 부모를 소홀히 한 사람은 없었으며 의로우면서도 그의 임금을 뒤로하였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어짐과 의로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그뿐이 쉴터인데 어찌하여
굳이 이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까?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맹자가 이었습니다. 이소를 좀 더 이렇게 보시면은요. 지금 왕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대부들도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또 선비들도 이익을 추구하고 또 서민들도 이익을 추구하게 돼서 서로가 계속해서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과 의를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 말할 필요가 어디가 있는가라고 지금 맹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때 맹자가 왜 지금 인의를 얘기를 했는가? 이 당시 시대가 제가 처음에 전국 시대로 해서 전쟁 시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전국 시대는 그냥 단순히 전쟁 시대가 아니고요. 이중 전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외적으로는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내적으로는 하극상과 반란이 끊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나라의 어떤 이 가치관이 모두가 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왕의 이익도 그 나라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 대부는 그걸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갖게 되는 게 이제 대부가 더 이상 뭘 갖겠습니까? 나라를 갖는 게 되겠죠. 그래서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신 왕의 자리에 오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맹자가 양효왕에게 하는 소리는 한 나라의 문화가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을 최고로 여기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인과 의를 추구하는, 인과 의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문화 풍토가 조성되면 그러면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한 나라가 인과 의, 어짐과 의로움, 올바름이 어떤 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 풍토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극상이라든가 또는 반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당연히 맨 위에 있는 왕은 이 대부라든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진 정치를 하는 것이 물론 전제되어 있어야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맹자가 말한 소리는 그겁니다.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게 되고 인의를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런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맹자는 양해왕에게 한 방을 먹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방을 이렇게 먹은 돈을 왕창 들여서 지금 이 양해왕이 맹자를 모셔왔는데요. 한 방을 크게 먹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양해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양해왕은 정확한 명칭은 위나라 회왕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위나라가 있죠. 그래서 이 위나라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왜 양해왕이라고 하냐? 이쪽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대량이라는 소리가 지금 있을 겁니다. 중앙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 대량이 위나라의 수도인데 그래서 대자 그냥 빼고 양이라는 곳에 왕이다. 그래서 양해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양해왕이라는 이 말 속에는 조금 서글픈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위나라의 수도가 이 대량이었던 게 아니고 여기 중앙에 보시면 안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읍이 원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서쪽의 변방 민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밀려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이 진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대량으로 도읍을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큰 위나라가 쪼그라든 모습이 지금 양해왕이라는 그 양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해왕으로서는 지금 이 맹자를 이렇게 모시고서 뭔가를 이렇게 도모하려고 하는데,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인과 의가 있을 따름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장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가 양나라 회왕을 찾아뵈었다. 왕은 연못가에 서 있다가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와 고라니 사슴을 둘러보면서 말했다. 현명한 사람들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자, 이것도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자 견 양해왕, 왕 니버 소상, 고 홍합 미록 왈, 현자역 낙차호. 자, 그러니까 맹자가 대답을 합니다. 현명한 사람이 된 다음에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비록 이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즐기지를 못합니다. 자, 맹자 대왈, 현자 이후 낙차, 불현자 수유차, 불락이야. 자, 지금 앞장에서 지금 양효왕이 맹자에게 한 방을 먹었죠. 인의가 중요한 거지. 그냥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중요하냐. 오히려 그러다 보면 이 하극상을 당하고 또는 배반을 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맹자는 그렇게 이제 이 양효왕이 맹자에게 한 방을 먹고 나서 또 맹자를 만났죠. 근데 그 만난 것이 지금 소상입니다. 소는 지금 이제 연못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고란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슴이라든가 막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자도 이런 것을 즐깁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양해왕이 맹자에 대해서 이런 소리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난번에 뭐 인의를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큰 연못을 이렇게 또 아름다운 연못을 갖고 있느냐? 나는 이익을 말하니까 이익을 말했지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뭔가 지금 맹자와 지금 대비시키면서 이렇게 당신은 이런 거 없지? 라는 투로 지금 말한 걸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당연히 그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맹자가 양효왕에게 해준 소리는 현자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것들을 즐길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맹자는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죠. 즐김과 소유를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한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즐기는 것은 현자로서 어떤 인품이 훌륭하고 인정을 받았을 때 비로소 즐길 수 있는 거지, 소유한다고 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 구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지금 맹자가 말을 합니다. 시경에 이렇게 읊고 있습니다. 문왕께서 영대를 짓기 시작할 적에 길이를 재고 세우고 하는데 인민들이 나서서 일해주어 며칠 못과 이루어졌네. 짓기 시작할 적에 서두르지 말라고 했건만 인민들은 자식들이 어버이 돕듯 몰려와 일하였네. 임금님께서 영대 동산에 계시는데 암사슴 수사슴 엎드려 놓으네. 암사슴 수사슴 살쪄 윤기 흐르고 백조는 깨끗 하얗기도 하네. 임금님께서 영대 연못에 계시는데 가득히 물고기 뛰놀고 있네. 문왕은 인민들의 힘을 빌려 누대도 만들고 연못도 만들었으나 인민들은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령한 영대, 신령한 연못이라 부르면서 거기에 있는 고라니, 사슴, 물고기, 자라를 즐겼습니다. 옛날의 임금들은 인민들과 함께 즐겁기 때문에 잘 즐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서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이놈의 해는 언제나 없어지려나 우리가 너와 함께 망해버리라.
인민들이 임금과 함께 망해버리기를 원한다면 비록 누대와 연목과 새와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홀로 즐길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금 소유와 즐김을 맹자가 구분하는 것들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민들,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함께 망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임금이 무슨 수로 즐길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입니다. 저놈의 해 언제 떨어지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즐길 수가 없겠죠. 더구나 그 시대는 지금 반란과 하극상이 비일비재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당신이 지금 이 큰 연못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당신은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맹자가 또 한 번 먹이고 있는 것들입니다.